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 밀착형 시사토크쇼 노정렬의 시시각각입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의 핫 이슈와 현안의 핵심을 쉽고 친절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천안에서 9살 아이가 의붓 어머니에게 가방에 갇혀서 숨지는 사건이 있었고요. 경남 창녕에서도 같은 나이의 아이가 부모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통계는요. 한 해 아동학대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28명. 그리고 가해의 83%가 친부모를 하는 정말 믿기 어려운 현실인데요. 왜 이런 일이 끊임없이 발생하는지, 어떻게 하면 원천적으로 근절할 수 있을지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집중 분석해봅니다. 노정렬의 시시각각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사실 아동학대라는 말 자체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정말 근절이 되어야 할 텐데요. 어떤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대책들이 있을지 이분들과 함께 집중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윤우영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을지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이창화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이창훈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대전지방변호사회 이승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분의 관련 취재와 관련한 좋은 말씀을 듣기로 하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관련 영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7살 아들을 욕실에 가두고 락스까지 뿌리며 학대하다 숨지게 한 이른바 원영이 사건. 잘 안 들어서. 네, 정말 뉴스로 접하기에도 끔찍한 사건들인데요. 왜 잠잠해질만 하면 다시 아동학대 사건이 불거지는지. 일단 이번에 있었던 천안과 창녕의 아동학대 사건, 우리 네 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단상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이렇게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 변호사님? 네. 예.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고 또 한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만드는 건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둘째 아이를 출산했어요. 아유, 축하합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둘째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또 이런 소식을 접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 아이가, 우선 약자잖아요. 이 약자가 학대를 당하여 죽음에 이르는 상황이 이르렀을까? 네. 그 과정에서 사회가 어느 정도의 조력을 했었던 게 맞을까? 그런 걸 그냥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됐고요. 또 스스로도 부모로서 또 어떻게 아이를 대해야 되는지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이 교수님? 네, 저는 사실은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사건 보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예. 너무 내가 해야 할 역할을 잘 못해서 죄송하다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사실은 아동학대는 부모와 아이 사이에 일어나기도 하고 부모가 아닌 다른 어른들 사이에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학대가 일어나는 과정, 그 원인, 경과를 보면 어른들이 얼만큼 아이들을 잘 보호할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저를 포함해서 사실은 우리 어른들이 많은 책임 있지 않는가. 그래서 너무 미안하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예.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이 교수님 말씀에 많이 공감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윤 센터장님이요? 네, 일단은 참 많이 속상했어요. 어른으로서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그 미안함이 되게 컸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부모들이 과연 그 속에 뭐가 있길래 저렇게 아이에게 잔인하게 했을까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뭐 코로나19라는 일구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아동학대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미 이 사건은 벌어졌지만 앞으로 이 사건을 이렇게 재방지하기 위해서 강력한 법안이 마련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예. 이 교수님? 예, 뭐 다른 패널 분들이나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사실 많이 안타까워하시고 책임감을 느끼시리라 생각이 되지만 저는 그 범죄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더 그 책임감을 더 절실하게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꼭 이렇게 이슈가 됐을 때만 국민적인 관심을 갖는 그런 현실도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 범죄학자들은
그 관심이 없을 때, 이슈가 없을 때도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왔었는데 연구를 해왔고요. 이런 것들이 정말 사회에 적극적으로 더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래서 학대가 건절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네 분들의 처음 말씀이시지만 이 아동 학대와 관련한 우리 사회가 나갈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실마리를 조금씩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원영이 사건이나 칠곡 사건을 계기로 관련 법도 정비가 됐고요. 대책도 마련이 됐는데 일단 저희가 꼭 필요하게 알아둬야 될 현황, 아동 학대 추세 현황을 저희가 알고서 이 주제를 좀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이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네. 2018년도에 아동학대에 관한 보건복지부에서 보고가 된 것들이 있습니다. 예. 의심 사례로 보고된 게 한 3만 6천 명 정도가 되고요. 실제로 이제 학대 사례로 이렇게 좀 인정이 된 사례가 2만 4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사망 사례는 한 28명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숫자는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대는 사실 15,000명 정도에 불과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한 240% 정도가 2016년부터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놀라운데요. 1년이 365일인데 하루에 100건씩 발생해도 뭐 3만 5천 건 이상인데 100건 아니더라도 수십 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고. 그렇죠. 근데 네 분께 여쭙고 싶은 게 과거에도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가정 내에서든 다른 장소에서든 아이를 학대하는 일이 있었는데 정보통신이 발달하거나 경찰력이 강화되면서 드러난 것인지 신고가 되면서 드러난 것인지 저도 조금 헷갈리고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정보통신망이 발달하면서 신고율이 전체적으로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예. 근데 아동 학대 부분에서는 그 통신망의 발달로 인해서 신고가 늘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첫째는 신고를 하는 다수가 교사분들과 그다음에 아동 관련 복지나 뭐 보호 관련 전문기관에서 신고를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아동이 스스로 피해 아동이 스스로 신고하는 경우는 대략 18%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단순히 통신망의 발달이 영향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전체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이냐 하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동의 숫자는 점점 줄고 있고 근데 아동 피해 의심 사례 신고나 실제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거는 실제로 그 심각한 우려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 건수가 36,400건 정도 되고요. 예. 근데 이게 실제로 학대 사례로 판명이 난 게 24,600건이니까 대략 68% 정도 되거든요. 이거는 다른 범죄 유형과 비교를 해봤을 때 사실은 높지 않은, 그러니까 살인을 예를 들면 살인 사건이 나고 신고가 되면 100% 거의 뭐 살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학대 사건에서는 68% 정도만 실제 학대 사건으로 판결이 난다라는 얘기는 이제 몇 가지 그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데요. 예. 하나는 그만큼 알려지지 않은 학대 사건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다른 하나는 학대라는 그 법적 적용이 어려움이 있어서 실제로 학대이지만 학대로 판결이 되지 않은 사건도 많을 수 있다라는 두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학대에 대한 그 현황 파악이 좀 더 심층 있게 현황 파악한 것도 되게 절실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아동 학대 발생 현황과 추세를 짚어보고 있고요. 윤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도 생각이 아동 학대가 증가하는 것이 과연 그러면 사건이 증가한 것인가 생각해 볼 때 사회적인 관심도 여기에 한 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 그냥 가정 내 일이겠거니 하고 넘어갔던 것들을 사회적인 문제로 보고 그걸 신고를 하면서 그 사례들이 이제 속속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춰둘 게 아니라 드러날 필요성도 있긴 한 것이죠. 그렇죠. 예, 우리 아이들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 이 변호사님. 아동 학대의 개념이 부모 자식 간의 문제로 한정된다면 뭐 말씀하신 부분이 맞을 것 같은데요. 사실 학교 내에서 이제 뭐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에서 비춰봤을 때 저희 선배님이나 또 저 역시도 사실 학대를 경험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걸 따졌을 때 보면 아마도 사회가 발전하면서 전체적인 아동 학대의 건수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현재 같이 이제 심각한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면서 이제 사회가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종래보다 더 많이 늘어났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드러날 필요성 있는 부분은 드러나야겠고요. 전체 사회적 발달에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 사회가 분명히 근절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될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아동 학대가 왜 발생을 할까요? 이번에 천안 사건은 의붓 어머니, 창녕 사건은 의붓 아버지라서 혹시나 우리 사회인들이 의붓 부모들이 이런 아동 학대 주인공이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해자의 83%는 바로 친부모입니다. 어떻게 친부모가 아동 학대 이런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할 수 있을지 일단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만 왜 폭행하는 일이 일어나는지 사례별로 보면 몇 가지 그 공통점 내지는 추세가 보일 것 같습니다. 윤 센터장님이 먼저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아동의 학대 문제는 이렇게 아동을 중심으로 하는 그 부모나 가족, 사회적인 부분을 포괄적으로 저희가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크게 가까이 말씀하신 것은 친부모의 이제 학대가 늘어나는 추세에서 저희가 상담 사례에서 제가 분석해 본 걸로는 기본적으로 그 부모의 정신병리적인 심리적인 거나 성격적인 부분이 분명히 좌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상담을 해보면 그 부모님들에서 충동 조절 능력이 낮은 경우도 있고 낮은 자존감이 있을 때도 있고 또 부모 스스로가 어린 시절에 아동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예. 네, 그리고 부부 갈등도 있을 테고 또 거기에 경제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폭력을 또 처벌을 아이들이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하는 분위기도 그게 있긴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 내가 따끔하게 교육시키려고 그러는데 웬 시비야 뭐 이런 네네, 마음도 맞습니다. 일부 자리할 수 있고 네네. 몇 가지를 이렇게 조목조목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주제로 이 교수님. 네,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사실은 어린 아이라고 하는 것은 어릴수록 사실은 그 학대를 당할 위험성이 높아지는데 어린 아이라는 것은 가정에서 가장 취약한 가정 구성원입니다. 그래서 가정 내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가 어떠한 질환을 가지고 계시거나 부부간의 갈등이 있어서 가정이 붕괴될 우려에 있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환경에 있거나 실직을 했거나 아니면 불평등한 어떠한 가정 속에서 부모들이 상당히 분노를 가지고 있거나 했을 때 그 분노나 스트레스의 탈출구로서 분출구로서 아이를 학대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부모가 아이를 학대하는 문제는 부모 자식 간의만의 문제 또는 학대자와 피해자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사회의 문제고 사회의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러한 것들을 조장하는 면이 있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가장 취약한 아동에게 취약한 구성원에게 그 분노의 화살, 스트레스 화살이 그쪽으로 향하는 거죠. 예. 집안 개인산이 뭐 사회적으로 참견하지 마라 이 정도까지는 용인해줘야 된다 이런 그 사회적인 의식도 예전에 있었지만 지금 많이 바뀐다고 했는데도 계속 터지기 때문에 저희가 또 주제로 다뤄보는 것 같습니다. 이 변호사님이 파악한 왜 친부모, 뭐 부모 포함해서 왜 아이를 이렇게 학대를 하는지 뭐 사례도 많이 예, 변호 업무를 하시면서도 봤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동학대의 특수성도 있을 테고요. 또 뭐 사회적인 문제인 측면도 있을 텐데요. 제가 다른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려보자면요. 제가 폭행 사건을 경험하다 보면요. 우발적인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습벽 있는 분들이 또 많아요. 그게. 그리고 또 하나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요. 내가 상대보다 강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이 친부모 사건도 제가 보기에는요. 가장 자주 접하는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내가 너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쉽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벌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너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굉장히 비겁하고 또 뭐랄까요? 좀 악랄한 행동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뭐 자연스럽다는 표현은 달리 말하면 물리적으로 예, 맞습니다. 훨씬 더 위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발생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굉장히 말씀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냉엄한 현실을 짚어주셨고요. 이 주제 관련해서 우리 이 교수님도 한번 짚어주시죠. 예, 뭐 다들 말씀하신 게 범죄학에서는 이미 이제 다 이론으로 나와 있던 얘기들이고요.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뭐 폭력의 대물림이라든지 아니면 폭력의 악순환이라든지 이런 얘기도 있고요. 하위 문화에 관련된 얘기들도 있고요. 사회 현상에 대한 얘기들도 있는데 결국은 해결되지 않는 의문점 하나는 이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경제 문제가 있고 부부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고 개인적으로 힘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상대에게 특히나 자기 자식 아니면 아동에게
폭력으로서 그걸 표출한다는 것 자체는 그건 어떤 걸로도 사실은 정당화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왜 그런 피상적인 문제들 때문에 이 피상적인 이유들이 있어서 폭력이 발생하느냐 그걸 설명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식이 아니라 굳이 폭력을 사용했느냐라는 거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폭력이 발생하는 이유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폭력은 항상 자기보다 열등하거나 힘이 적다고 생각하는 대상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고요. 예. 이거는 개인적인 기질적인 측면도 상당히 많이 작용하지만 그 많은 부분에서 이 성장 과정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부모 중에 그런 학대를 경험했던 부모들이 자기가 부모가 되고 나서 내가 어릴 때는 이런 식으로 훈육을 했었는데 괜찮았다라는 그런 인식들 이런 것들이 좀 더 변화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교수님 말씀하신 중에 의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무의식 중에 그것이 쌓여서 네. 잘못된 경우로 표출되는 경우도 있겠죠. 예, 물론 많이 있습니다. 예, 뭐 범죄학에서도 잠재의식 속에 무엇이 잠겨 있느냐 이런 것들도 이 범죄 행동에 이제 표출이 될 수가 있는데요. 예. 아마 어릴 때 경험했던 것들이 잠재의식 속에 남아 있다가 동일한 상황에서 표출되는 그런 현상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아동 학대의 기준과 유형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뭐 요즘엔 많이 받아들이지 않지만 예전에 사랑의 매라서 훈육할 필요성이 있다. 회초리를 아끼면 아이를 뭐 망친다. 이런 말이 있었던 시절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사회적으로 경각심은 높아진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 이 변호사님, 예. 아동 학대라고 하면 어떤 법적 기준이 있을까요? 예, 법적 기준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여행 가방 사건이라고 제가 그냥 약칭을 해볼게요. 예. 이번 여행 가방 사건에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할 때 적용했던 법령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약칭해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아동학대 처벌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아동학대의 개념을 아동복지법에서 차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일부러 때린다는 그런 적극적인 학대 행위와 또 방임한다는 예. 소극적인 학대 행위 그리고 이제 상대를 무시한다거나 따돌린다거나 하는 그런 정신적인 학대 행위까지 다 아울러서 법령에서는 이제 아동 학대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참 젊은 부부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든 영유아를 방치해서 숨지게 한 사례도 정말 저희가 끔찍하게 접하고 많이 걱정들 하는데요. 훈육 목적의 체벌, 민법의 일부 자기 자식을 훈육하기 위해서 징계권이 있다고 이렇게 예, 맞습니다. 기술이 되어 있다면 법무부에서 이런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이 징계권이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 좀 없애자는 움직임도 있는데 이에 대한 찬반 논란도 있었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주에 관련해서 이 교수님. 네, 그건 뭐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런 징계권을 없앤다는 거 하는 것의 그 목적 자체는 아동 학대를 좀 감소시키자 또는 아동 학대를 예방하자 이런 것이 사실 목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전에 많은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이 아동 학대를 법적으로 전면 금지한 모든 아동에 대한 신체적 처벌을 금지한 첫 번째 국가인데요. 1979년에. 근데 스웨덴에서 그걸 금지한 이후에 또 30년 동안 아동 학대의 어떤 건수나 아동 학대에 대한 어떠한 그 부모들의 인식이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반면에 시카고에 있는 이제 아동 학대가 좀 많을 거라고 예상되는 이런 인구 중에서 그래서 흑인이나 또는 라틴계 가정에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어요. 예. 2004년부터 어떤 걸 했는가 하면 그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것들은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아이가 이렇게 행동 문제를 보일 때 어떤 방법으로 양육하고 어떤 방법으로 행동 수정을 해주면 더 좋을까? 또 아이의 자긍심은 어떤 식으로 높여주면 좋을까? 또 부모 스스로의 자긍심은 어떻게 높일까? 이런 방법들, 좀 긍정적인 방법들의 양육 방식들을 가르쳤고 예. 교육을 했고 훈련시키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체벌을 허용을 했어요. 아하. 체벌을 금지한 게 아니라.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체벌이 급격하게 감소를 했습니다.
다른 맛은 뭔가 하면 우리가 체벌을 하거나 학대를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예.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이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불쌍한 아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고 하면 금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들한테 더 좋은 양육 방법이 있다는 것을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또 사회적으로도 이러한 학대나 처벌이나 체벌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하고 예. 이렇게 하는 것들, 사회 인식을 바꿔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 제도도 물론 기초고 예. 필요하지만 네네. 그것보다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사회적 인식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네네. 사례의 말씀을 해주셨고 일단 이 주제와 관련해서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예. 체벌 금지 또 징계권을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그 이론이 서로 엇갈려서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변호사님? 일단 체벌에 관련된 이제 법률적 판단이 있습니다. 이제 그건 이제 판례나 이제 법령에 나와 있는 거죠. 이제 크게 세 가지 체벌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모에 의한 체벌, 이제 학교장에 의한 체벌, 교사에 의한 체벌입니다. 예. 그럼 이제 친권자에 의한 체벌의 경우에는 징계권의 범위 내라면 아까 말씀하셨던 민법 921조에 정확히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뭐 민법상 이제 징계권의 범위 내라면 허용된다라고 판례가 판시하였습니다. 예. 그럼 과연 그 징계권의 범위 내가 어디까지일까는 이제 아마 가정폭력방지법이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아마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가능한다는 얘기고요. 학교장의 경우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초중등 교육법상 훈육 훈계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장이. 그래서 그걸 통해서 훈육 훈계의 정도라면 또 체벌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판례는 이제 교사의 경우에는 이런 이제 요건이 좀 장황하긴 한데요. 이제 징계 행위의 적법 요건을 갖추고 또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학생이 체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한다면은 또 그건 정당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법률의 입장은 사회통념상 훈육의 목적이다, 교육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는 정당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 개인적인 판단을 말씀드리면요, 예. 그런 기본적인 판단은 전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애초에 선우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체벌이라는 거는 인간의 육체에 고통을 주는 행위잖아요. 인간의 몸에 고통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 자체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을 드는 거죠. 다만 예를 들면 아이가 위험한 행동을 해요. 넘어지려고 할 때 그 잡아주면서 야, 너 위험한 행동 하지 마 하면서 부모가 엉덩이를 한 대 때렸어요. 예. 예를 들면 그거 가지고서 체벌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애초에 체벌의 개념이 아닌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예. 듭니다. 자, 이 변호사님이 한 가지 사례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참 애매할 때가 많거든요. 어디까지가 체벌이라는 개념 안에 들어와 있는지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훈육과 교육상의 목적으로 그 정도야 당연히 부모로서 선생님으로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방임으로 내몰리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꼬치로도 때리지 말라 그러지만 꿀밤이나 또 손바닥, 회초리 아까 엉덩이 찰싹 때리는 정도 이것도 안 해버리면 아이가 너무 삐뚤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어서 예. 한번 두 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요. 우선 여기서 이 이슈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는 게 징계권을 뭐 민법에 징계권을 없앤다, 뭐 나중에 뭐 수정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신체적인 체벌에 대한 얘기가 같이 나오는데 징계권이라는 것이 포함하고 있는 의미를 좀 잘 짚어봐야 될 것 예. 같거든요. 징계에 해당되는 것들은 꼭 신체적 체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제약이나 뭐 아니면 뭐 반성문을 쓰게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학대 얘기가 나오고 나서 징계권을 없애자라는 논의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위험스럽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체적 체벌에 대해서는 이제 뭐 갑론을박이 많습니다만 예. 범죄학 입장에서 보면 신체적 체벌을 했을 경우에 악 영향이 있다라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 그러니까 체벌에서 조금 더 큰 의미로 징계라는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처벌이라는 것이 없을 경우에는 잘못된 행동에 대한 교정과
추후 잘못된 행동의 재발에 대한 억제 능력은 없어집니다. 아이에 예. 해당한 것도요? 그렇죠.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적절한 수준의 징계,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이 신체적 체벌일 경우에가 이슈가 되는 것이지 예. 그리고 그 신체적 체벌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느냐는 사실은 인류학적으로, 문화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그 해당되는 속해 있는 사회 내에서 허용하는 범위가 따로 정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처벌, 징벌, 징계 모든 것이 미래의 잘못된 행동, 그러니까 아동을 학대하거나 아니면 아동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가 포함해서요. 예. 모든 잘못된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그 처벌이 어떤 것일 것인지 예측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사전에 부모와 자녀 사이, 교사와 학생 사이, 아니면 사회와 시민들 사이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져 있고 이러이러한 일을 했을 때 이러이러한 체벌, 이 경우에는 신체적 체벌도 포함해서요. 예. 이런 것들이 가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 명확하다면 그렇다면은 이 잘못된 행동을 억제할 수도 있고 또 학대도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는 반드시 어떠한 처벌이 따라온다라는 것을 알면은 그 나쁜 행동이 억제가 되는데요. 이 신체적 체벌도 어느 정도의 이런 경우에 이런 체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사전에 그런 체벌을 피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나쁜 행동을 하지 않게 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까 시카고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처럼 이 단순히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 신체적 체벌은 안 된다, 없애야 된다라고 논의를 하는 것도 물론 논의는 중요하겠습니다만 다른 대안들을 충분히 모색을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군요. 징계 안에 또 훈육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체벌이란 건 특히 육체적 체벌은 금지하는 방향으로 사회적으로 공감을 하는 것 같고 처벌은 더욱더 안 되겠고요. 예, 월권하는 처벌은 안 되겠고 우리 윤 센터장님이 이런 사례를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으로 정리되시는지요? 일단은 우리가 훈육이냐 체벌이냐의 부분은 정말 결론 없는 토론이에요. 근데 저희가 구별하는 방법은 이것이 교육적인 것인가 비교육적인 것인가로 구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아이들을 문제 상황에 즉각적으로 저는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징계권은 당연히 없애고 이걸 부분이 아니고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문제 상황에서 대처를 하고 또 그걸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에 대한 부분인 건데요.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아이들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거고 또 그걸 통해서 인간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부모가 아이에게 인간적인 삶을 살게 해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도 본인이 비인간적으로 행동을 한다고 하면 아이에게 과연 그게 교육적인 것인가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덧붙여 말하면 이제 학교 내에서의 이제 이게 체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어렸을 때 아마 선생님들 여기 계신 분들 그 어릴 때 한 대 맞아야 정신 차리지 이런 말도 좀 들으셨을 거예요. 저희는 직접 간접적으로 그런 말 들었거든요. 이 교수님 많이 네. 근데도 훌륭하게 예. 네. 그래서 저희가 학교 뒤에 대밭이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대나무를 잘라 오셔서 사랑의 매라고 이렇게 붓글씨로 써셔서 예. 칠판 위에 이렇게 걸어 놓으셨어요. 예. 근데 저희는 예상 가능했습니다. 신체적인 체벌이. 왜냐하면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문제가 있는 잘못된 행동 그리고 시험을 치고 나면 맞았습니다. 이렇게 틀린 개수만 그렇게 손바닥 아이고. 이렇게 맞고 여자아이들은 손바닥을 맞고 남자아이들은 엎드려 뻗쳐서 맞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훈육이라는 생각보다 선생님의 기분에 따라서 강도가 달라지고 기준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거는 부모 자녀 관계도 그대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훈육이라는 미명 아래서 내 감정적으로 아이를 대하고 있는지 아닌지 아마 예. 본인 스스로가 잘 알 거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체벌인지 훈육인지 본인 스스로가 좀 잘 알고 그거에 대한 경계에 대한 부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참 자기 아이 혹은 자신의 학생들에게 분풀이 화풀이로 되면 안 되지만 부모와 선생님도 인간이다 보니까 이런 말 또 꺼내잖아요. 제가 인간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화가 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제 처벌 수위가 사법부에서도 그걸 다 감안해서 최종 이제 처벌 수위를 정할 텐데요. 예, 맞습니다. 그렇긴 한데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교육 목적의 범위냐 했던 여러 가지 기준들을 이제 사건에서는 판단을 할 거예요. 근데 뭐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일단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무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어떤 행동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일단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 전제 하에서 상대방을 생각한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징계권의 범위고 이거는 또 아니고 이건 적절하고 상대가 이해할 거고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사실 아이를 그 가방 속에 7시간이나 넣어뒀다는 것은 사망에 이를 수도 인지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우리 이변께서 보시기에 어느 정도의 처벌 받을 것으로 보이십니까? 그 부분 지금 해외도 처벌 사례가 우리보다 강한 것인지 물론 뭐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예. 현실적인 걸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실제 제가 이제 기사를 보고 판단한 거지만요.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를 할 때 예. 아동학대 처벌법을 적용했습니다. 일단 살인죄를 적용하진 않았다는 거죠. 경찰의 판단은요. 예. 그러면은 이제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그 가방의 크기가 이랬었습니다. 가로 44cm, 세로 60cm였어요. 진짜 한 요만한 거예요. 정말로 이렇게 그 크기를. 근데 사람이 9살짜리 아기가 구겨 들어갈 정도라면 이거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경찰에서는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라고 할 때 법학적으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애매한 부분이 이런 거예요. 뭐냐면 고의범은 고의가 있어야 되고 과실범은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고의나 과실의 경계가 모호한 영역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야, 너 죽어도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행동을 하면 죽어도 어쩔 수 없으니까 그게 고의범입니다. 미필적 고의한 맞습니다. 그게 미필적 고의입니다. 살인이죠. 정확하게 네. 맞습니다. 근데 반면 설마 죽지는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건 과실이라는 겁니다. 그 경계도 애매하군요. 예. 네. 그럼 예를 들면 이 상황을 굳이 이제 뭐 경찰의 판단을 이제 옹호하는 입장에서 제가 사실관계 다 보진 않았지만요. 예를 들면 당시 이제 아이가 말을 안 들어서 또 넣었어요. 그 나름엔 또 훈육 방법이라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숨을 못 쉬자 바로 또 119에 신고를 했어요. 그런 거 보면 또 과연 그 엄마가 세세히 예, 과연 정말 죽어도 어쩔 수 없어까지로 생각했냐라는 거에 의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아동학대 처벌법으로 간 것이 아닌가 싶고요. 실제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형량이 살인죄는요. 살인, 무기, 그러니까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이고요. 또 이 아동학대 처벌법 이제 아동학대 치사는 예. 무기징역에서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역시 강력하군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사형을 내리는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물어요. 예. 그렇게 보면 양자의 형량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뭐 이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신고까지 숨을 안 쉬니까 신고했다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저희가 또 걱정되는 게 천안 사건의 경우에 부모들의 학대가 있다는 것으로 신고가 됐다가 다시 또 근데 원 부모에게 돌아간 거죠. 그래서 원 부모 보호의 원칙 이런 게 있나요? 네, 저희가 이게 아동복지법에 다 아시겠지만 원가정 보호의 원칙이라는 게 원가정 있습니다. 보호의 원칙. 이거는 이제 아이가 아동학대를 신고가 들어와도 분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원래 있던 가정으로 돌려보내서 원가정이 아이를 보호한다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이 이야기를 듣고 이게 무슨 개변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학대당한 아동을 그 학대 가해자가 보호한다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재학대의 그 발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주 사건도 그렇고 천안 사건도 그렇고 학대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고 근데 부모들이 뭐 잘 키워보겠다 아니면 뭐 훈육의 차원에서 그랬다라고 하면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갔는데 결국은 아이가 생명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원가정 보호의 원칙이 과연 이것이 이 시기에 맞을까라는 부분에 다시 한번 논란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부모가 제대로 잘 가르치고 보살피면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그런 아이들은 이렇게 해서 돌아갔을 때도 보복의 학대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저희가 재발생의 위험이 있고 심각한 정도에 있다면 아이들을 철저히 분리해서 안전한 기관에서 보호하게 하는 게 이런 사건이 더 이상 재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겠죠. 네. 자, 법적인 제도 정비가 중요한데요. 그동안 정비가 되어 왔습니다. 이런 아동 학대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때마다 학대받은 아이들이 다시 부모의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금 그 원 가정 보호 원칙의 문제점도 짚어주셨고 학대 부모의 친권을 박탈할 수 있는 그 청구권이 공익을 위한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민법에 나와 있어요. 이제 친권 부분은 친족 상속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민법 924조 제1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적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라고 예. 돼 있어서요. 말씀하신 대로 자녀의 복리를 저해하거나 해치는 것이니까요. 아동학대는 당연히 그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예. 아동 보호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고 사후에 우리 아이들을 잘 심리적으로 위안을 시킬 노동 전문가들이나 이 프로그램이 있는지요? 제가 뭐 어떤 기간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다 돼 있고 예. 돼 있지만 이제 이것이 우리가 이번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이제 계속 이렇게 도마에 올라오는데 나름 최선을 다하셨을 겁니다. 예.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관이 가지고 있는 강제 선권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니까 개입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학대를 겪고 나면 심신이 굉장히 아이가 불안해지고 네. 걱정이 클 텐데 어른들도 뭐 트라우마라는 표현으로 많이 걱정들을 하는데 네. 우리 아이들은 이 겪는 트라우마 심리 치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수님? 아이들이 겪을 트라우마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예, 예. 우선에 하나 처벌의 수준에 대해서 잠시만 제가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예. 말씀을 말씀하세요. 드리면요. 형법 아동 학대 처리 특례법에서 이미 이제 무기나 5년 이상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처벌이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것 현실 같습니다. 결과로 보면 예. 예를 들어서 2018년에 보호 처분이 된 게 13.5%밖에 안 되고요. 형사 처벌은 3.3%밖에 안 됐습니다. 이걸 합쳐도 사실 정부가 나서서 아동 학대 사례에서 처벌을 한 거는 16%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대부분은 뭐 처벌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고요. 아동 학대로 인한 치사 사건에서도 그 형량이 5년 이상 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살인 사건에서 성인에 대한 살인 사건에서 그 정도 형량이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법이 이렇게 돼 있으니 괜찮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의 특례법 상황을 뭐 특가법으로 좀 더 이렇게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니까 예. 좀 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사례처럼 예. 더욱더 가중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예. 강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예, 그렇게 네. 이제 좀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전례를 남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질문하신 트라우마 부분으로 연결을 해서 보면 이렇게 강력하게 처벌을 해서 그 행위, 학대 행위를 단속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사회적으로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안게 될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학대를 피해받은 아동들이 성인이 됐을 경우에 아니면 성장 과정에서 반드시 사회적 문제들을 가질 만큼 잠재의식에도 그게 남게 되고요. 또 하나는 잠재의식까지 얘기를 안 하더라도 그런 행동들을 반드시 학습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학습 행위로 인해서 아이들이 사회 활동을 할 때 상대방에 대한 행동 패턴이 뭐 폭력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자녀를 갖게 됐을 때 또 그 학대를 또 이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사회에서 안게 될 부담들이 전부 다 사회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들이거든요. 따라서 그런 트라우마가 앞으로 잠재적 사회적 비용을 늘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테니까 불안 요소가 되는 거죠. 예, 불안 요소가 될 테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그 처벌에 대한 강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두 가지를 이렇게 담아서 말씀해 주시고 이 교수님. 토론 부분이니까 저도 한번 그냥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실제 교수님의 판단 자체는 저도 이제 이게 말씀하신 부분 자체는 동조를 하는데요. 어쨌든 법 전체 체계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살인보다 아동학대 치사를 더 높게 놓는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 않아요. 법부의 그렇죠. 의지니까요. 의지니까요. 그럼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적절하냐고 보면 또 무조건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고의범의 문제도 있고 과실범의 문제도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제 처벌이 분명히 수위가 낮아왔던 건 또 맞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요. 뭐 평택 원영이 사건 때는 27년형이 선고됐고요. 칠곡 계모 사건에서는 15년형이 선고됐고 최근에 목검으로 아들을 때려 죽인 사건에서는 1심에서 22년이 선고돼서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면 말씀만 들어도 그건 결국은 과연 형량을 올려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법 적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5년 이상으로 적혀 있다면 사실은 사회가 계속 인식이 발달되고
좀 이렇게 나아지고 이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면 충분히 현행 제도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일단 이 판단이 듭니다. 범죄학에서는 처벌이 미래의 범죄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게 하나가 확실성이고 그다음에 엄중성이고 신속성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동 학대에 대한 처벌이 확실히 이루어지지도 않았었고 엄중하게 이루어지지도 않았었기 때문에 아동 학대가 어느 정도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아니면 내 소유권이기 때문에 좀 더 확대 해석하면 그렇기 때문에 뭐 마음대로 해도 돼. 그리고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에 대한 뭐 형량에 대한 감형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진 사례가 별로 없다. 교수님, 몇 건이 그러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두 분이 약간 조금 강조점이 다른데 말씀 들어보면 경찰이 할 역할, 검찰이 구형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사법부의 판사들이 판단을 할 때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지금 사실 말씀하신 대로 너무 관용적인 분위기가 과거에는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해결하는 것도 예, 저는 좀 더 아동 학대에 있어서는 애초에 뭐 규정 아까 자체를 이제 말씀 예. 뭐 법의 뭐 구조나 예. 형태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살인 사건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치사는 같이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더 가중 예, 처벌할 오히려 수가 더 있다. 당연히 더 강하게 왜냐하면은 약한 약자이기 때문에 교수님?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법적 토론이 되면 안 네, 되고 알겠습니다. 여러 아마 시청자들이 보시면서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양쪽의 강조점을 보실 것 제가 또 같아요. 하나 또 토론이니까 한번 그냥 아까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원가정 보호 이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소년범 사건을 해보면요. 소년범 사건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아이가 돌아갈 수 없는 가정이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보호 의지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부모가. 예. 그때는 정말 어떻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 친구들이 다시 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고요. 부모의 보호 의지가 확실한 친구들은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사회로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근본은 저는 원가정 보호 이념 자체는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원가정 보호 이념이 이 케이스에서 왜 문제가 됐냐면 아동 학대의 경우까지도 원가정 보호 이념을 적용한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은 자 적어도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고도의 합리적인 그런 의심이 있는 상황에서는 적어도 원가정 보호 이념을 적용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일단 맞다고 생각하고요. 원가정 보호 이념 자체를 깬다는 건 저는 근본적으로 그 아이하고 좀 뭐랄까요 아이를 보호하는 그러니까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모에게 다시 돌아가는 건 안 된다, 맞죠? 맞습니다. 근데 그걸 파악을 정확히 해야 되고 예. 그래서 아까 잠깐 친권 박탈의 문제, 예, 격리 보호 조치 얘기가 나왔고 이것을 조금 더 실효적으로 확실히 할 수 있는 더 제도 강화도 돼야 될까요? 예. 일단 실효적으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결국은 이렇습니다. 그 순간에 어쨌든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면 분리시켜야 되잖아요. 예. 분리시켰을 때 그 아이를 과연 어떻게 관리할 거냐가 그것까지도 일단 그게 가장 생각을 실효적인 해야 돼요. 문제입니다. 아마 그 말씀에 대해서는 아마 사회자님께서 추후에 질문하실 것 같은데 지금 뭐 답변을 드리지 않으면 아니, 나온 답변을 김에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예. 저는 이런 판단을 해봤습니다. 소년보호 사건을 보면요. 6호 처분이 있습니다. 6호 처분을 보면 불리하네요. 엄청 많이 가져오셨어요. 이 변호사님 자료를 아니요. 이만큼 가져오셨어요. 6호 처분을 보면 이런 처분입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한다는 처분입니다. 그 처분을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부모는 보호의지가 없거나 부모가 지금 부재해. 그렇다면 일단 그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에 위탁하자라는 개념에서 생긴 처분이에요. 소년원 보내기 전에 예. 부모에 맡기자는 처분입니다. 그럼 상황이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부모가 학대한 것 같아 보여. 그러니까 보호할 수 없어. 그렇다면 이 아이를 감호위탁소에 보내자라고 하면 거의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럼 현재 지금 소년범과 관련하여 위탁소가 굉장히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뭐 예를 들면 대전의 효광원 대표적이고요. 뭐 경기도 양주의 나사로 청소년의 집, 서울 영등포구 살레시오 청소년 센터 등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시설들을 좀 활용해 보면 좀 이렇게 아동 학대 문제의 경우까지도 조금 그 시설에서 좀 이렇게 보완을 해주면 좀 어떨까라는 이건 이제 제가 실무적인 걸 잘 모르고 좀 이렇게 말씀드린 거라서 전 찬성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시설을 사용하면은 낙인의 효과가 있을 수 있어서 좀 문제가. 근데 핵심은 이번 사건에서의 핵심은 이 분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분리의 결정을 누가 언제 하느냐가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면 예. 사실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까 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 단기적으로라도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분리 결정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게 해야 되고요. 그렇다면은 분리 결정을 할 수 있는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경찰관이나 예. 아니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교사들이거든요. 예. 근데 사실
분리에 대한 제한 요청서를 낼 수 있는 사람은 경찰 아니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일하는 사람입니다. 교사가 빠져 있어요. 예. 사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교사까지 포함을 시켜서 분리를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분리 결정은 사실은 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되려면 긴급 임시 조치가 제외하면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예. 대체로. 그래서 그 사이에 아이들은 다시 원가정으로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악순환을 풀기 위해서라면 경찰이나 전문가들이나 교사들이 학교의 교사들이 분리 결정을 하고 그걸 진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조금 자유재량을 좀 더 늘려주는 게 법적 권한을 주는 게 예.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논의 중에 우리 이 교수님께 꼭 여쭙고 싶었던 게 후유증을 겪는 아이들 트라우마 심리를 잘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꼭 필요하고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사실은 이런 아동 학대를 당한 아이들은 정신적으로 많은 충격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특히나 가정 내 폭력이 있었을 때는 더욱 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질환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증, 우울증, 또 식이장애,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나중에 크게 되면요. 또 심하면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자해를 또 많이 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심각한 어떠한 상황인데 외국의 어떤 연구를 보면은 50 내지 60% 정도는 그 정신과 진료가 필요할 정도의 질환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지금은 사실은 우리 그 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그 상담 센터나 아니면 시설, 보호 시설 등에서 참 적은 인력으로 그 아주 제한된 예산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계십니다. 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너무 부족합니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군요. 너무 부족하고요. 지원을 더 강화할 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8년도에도 상담 건수가 그 상담은 누적 건수거든요. 하나 아이한테 10번을 하면 10번으로 잡히는데 그 자체가 사실은 발생 건수보다도 적습니다. 그 정도로 어떠한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참 어려운 환경인데 그게 어떤 그 전문가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것이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24시간 다 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정신과에서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아이들이 한 50-60%인데 네. 실제로 병원에 오는 아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도 아주 좋군요. 예. 우리가 복지부에서 매년 내는 통계에는 치료에 받은 거, 상담 받은 거 이런 거의 통계에 병원 치료는 통계 항목에도 안 잡혀 있어요. 아하. 아예. 그 정도로 적고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제한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거기에는 지금 원가정 보호주의와 연관된 것들이 있습니다. 치료를 받으려면 판사의 판결이 아닌 다음엔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역시 또 그게 필요하군요. 예. 학대한 보호자가 동의를 해줘야 돼요. 아하. 상담하신 선생님들이 동의를 구하면 대부분 동의를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데려오고 싶으셔도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이 상담사 선생님들이 데려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사실은 지금 치료를 받아야 하는 굉장히 많은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치료는 되지 않고 있는 상태죠. 말씀 들어보니까 법적, 제도적, 사회적 정비할 게 굉장히 아직은 많이 남아 있군요. 그렇죠. 자, 이제 최종 총평 마무리 삼아서 법적 또 의학적, 심리적, 사회, 교육학적으로 각 전문 분야에서 우리 아동 학대가 대한민국에서 사라지려면 어떤 노력들이 꼭 필요할지 오늘 이 방송 나오면 꼭 하고 싶었던 말씀을 한번 담아서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교수님부터 한번 해주실래요? 예. 뭐 범죄 자체가 사회에서 사라져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사실 뭐 인류 역사상 범죄가 없어질 수는 없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거는 약자,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학대 행위인 것 같습니다. 뭐 근원적인 원인들에 대한 논의도 저희도 많이 해왔고 또 대책들도 많이 만들어 왔지만 그래서 사회가 점점 더 안전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저희가 그 과도기적 뭐 상황에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좀 더 힘을 내서 저희 부모 아니면 사회 전체가 좀 더 힘을 내서 처벌을 더 강력하게 하고 또 아이들 피해 아동들에 대한 보호는 좀 더 두텁게 하고 또 그래서 그 온 국가가 온 사회가 아이들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계기가 사실은 피해자에게는 굉장히 안타깝고 그런 사건이지만 이것을 하나의 그냥 그 핫 포테이로, 뜨거운 감자로 쓰고 말 게 아니라 예. 이것들을 모아서 이런 논의들을 바탕으로 조금씩이라도 계속 변화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어른으로서 보여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 센터장님. 네, 저는 아이들을 만나면서 부모가 과연 아이들에게 어떤 존재인가라는 생각들을 꽤 많이 해요. 아이들에게는 부모는 세상의 전부입니다. 우주입니다, 우주. 근데 이 우주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무가치한 존재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 또 너는 나쁜 아이야, 그러니까 마땅히 맞아야 돼,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이 아이들이 삶 속에서 그 자존감이나 나는 마땅히 맞을 만한 행동을 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예산을 끌어모아서 뭔가 정책을 만들고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어쩌면 마땅히 갖춰야 될 아동의 기본권을 우리가 만들어 가자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비용에 대한 부분이 참 정말 말씀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수 없을 정도의 정말 적은 비용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에 대한 부분을 아이가 심리치료를 받고 의학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지원이 적극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꼭 필요한 지원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 예,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실은 우리가 이런 토론을 하는 이유 자체가 뭐 학대한 사람을 처벌하자, 이게 초점은 아닐 겁니다. 더 중요한 초점은 이런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가능하면 줄어들 수 있도록, 또 하나는 학대를 당했을 때 아이를 잘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이 토론의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법적인 제도를 마련한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거긴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아동 학대는 하나의 그런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물론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하나의 사회 현상이긴 하지만 그보다는 더 큰 사회적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학대자, 가학가 피해자한테 학대를 가하는 그 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문제점들이 응축돼서 드러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사회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없으면 사실은 그 학대를 줄이는데 그것은 요원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변호사님. 예. 법률적으로 제가 관련된 규정을 한번 살펴보았을 때요. 이번 사건은 안타깝지만 이 사회가 이거에 대응할 수 있는 법을 정비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보면 그건 또 아니라는 판단도 듭니다. 아동학대 관련 처벌법들을 보면요. 뭐 임시조치라든지 긴급 이제 피해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라든지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긴급한 임시조치, 그리고 또 나아가서 법원을 통한 임시조치 등 관련된 제도는 갖추고 있어요. 뭐 친권 상실이라든지 민법상. 그런데 다만 그 운용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건 확실합니다. 예. 그렇다면 그게 법의 정비의 문제가 아니라 어찌 보면 법의 활용의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우리 법이 이렇게 잘 완비되어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한번 잘 활용하고 운영해 볼까, 수사기관, 아동보호 전문가, 그리고 법원 또한 다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총평을 통해서 네 분의 강조점을 잘 들었고요. 정말 대한민국에서 아동 학대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을 정도로 근절이 되길 바라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기를 간절히 기대해 보겠습니다. 노정렬의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